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민담이나 구전설화엔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으며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왈가닥 아가씨와 쑥 굽는 총각을 비롯해서 절개를 지킨 부인 성모 마리아와 광대,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 진실한 토마스, 이렇게 5편의 이야기를 모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왈가닥 아가씨와 쑥 굽는 총각. 어느 마을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었다. 부유한 김선비의 외동딸로 어릴 때부터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고, 마을에선 그 아가씨를 예쁜 공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예쁜 얼굴과는 다르게 성격이나 행동이 꼭 사내 애들처럼 짓궂기만 했다. 동네 아이들을 다치게 하기 일쑤였고 심한 장난꾸러기에다 왈가닥이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는 애 같았지만 딸의 행동은 여전히 얌전하지 못했다. 이제 나이도 혼기가 꽉 차 19살 처녀가 되었다. 시집갈 나이가 지났지만 총각들은 행실이 얌전하지 못한 아가씨한테 아무도 장가를 가려고 하지 않았다. 김선비 부부는 딸을 시집 보내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모두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것이었다. 친구들은 시집가서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몇이나 데리고 다니는데 이 아가씨는 사내처럼 하고 다니니 부모 마음은 애타기만 했다. 다행히도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늦게나마 철이 든다고 차츰 딸도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항아리를 팔러 온 항아리 장수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선비 아내가 항아리 장사에게 하소연했다. 글쎄 말이요, 우리 딸이 시집가야 하는데 저렇게 왈가닥이라 아무도 청혼하려 들지 않네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묵묵히 듣고 있던 항아리 장사가 입을 열었다. 한 군데 있긴 한데 깊은 산속이라 따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제 짝만 만나면 걱정이 없겠어요. 그래, 뭐하는 총각이래요? 옆에서 듣던 김선비도 한마디 거들었다. 지리산 중턱에서 숯을 구워 팔고 있죠. 심성도 착하고 부지런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러면서 뒤끝을 흐렸다. 김선비 부부는 숯을 구워 파는 가난한 총각이란 말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성품이 착하고 이해심이 많다며 칭찬을 늘어놓는 항아리 장수의 말에 그냥 있다가는 그 혼처마저 잃어버릴 것 같아 얘야, 그 총각이라도 만나보렴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딸도 마음이 급했던지 고개를 끄덕거렸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말대로 그들은 항아리 장수를 앞세워 숯 굽는 총각을 찾아 집을 떠났다. 험한 산봉우리 몇 개를 넘어 겨우 항아리 장수가 말한 그 숯 굽는 총각을 찾을 수 있었다. 총각은 한창 나무를 불에 넣어 숯을 굽는 중이었다. 그런데 아가씨는 총각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오랫동안 산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인지 얼굴이나 온몸이 짐승처럼 지저분했다. 아가씨는 처음엔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손님을 위해 밥을 차려서 함께 식사하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총각의 인품이 느껴졌다. 서자로 태어나 글쓰기도 잘하고 활도 잘 쏘는 재주 많은 사내였는데 과거길에도 오르지 못하고 꿈을 펼치지 못하자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김선비는 젊은이의 인품을 보고 딸을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여보게 자네,
우리 딸하고 결혼할 생각 없나? 그러자 총각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씀은 감사하지만 보다시피 숯을 구워 팔며 혼자 살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 어찌 아가씨를 제 아내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거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가씨도 그 젊은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당신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자 총각은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김선비는 우린 밥개나 먹는 사람이요. 여기 이렇게 금화를 가져왔으니 이걸로 당분간은 풍족히 쓸 수 있을 거야. 앞으로는 둘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네.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총각은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알겠습니다. 혼인하겠습니다. 하고 승낙했다. 그제야 근심스런 얼굴을 하고 있던 김선비 부부와 아가씨의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그날부터 부부가 된 총각과 딸은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다. 부부가 된 지 꼭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금화를 내주며 이 금화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쌀 한 말과 보리 한 되를 사오세요. 하고 말했다. 오랜만에 시장에 가게 된 남편은 네 그럼 빨리 다녀오겠소. 하고 불이 나게 산을 뛰어내려갔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 어느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연못가에 기러기떼가 먹이를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어휴, 많기도 해라. 저렇게 많은 기러기떼가 어디서 날아왔을까? 하고 중얼거리던 남편은 갑자기 기러기를 잡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돌을 찾았다. 돌을 던져 기러기를 잡을 요령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돌이 보이지가 않았다. 한참 동안 돌을 찾던 남편은 그만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게 돌인 줄 착각하고 기러기에게 던졌다. 그러나 기러기 한 마리도 맞히지 못하고 금화가 그만 연못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던진 게 돌이 아니라 금화란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은 뒤였다. 남편은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지만 하는 수 없이 터덜터덜 돌아와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아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잃어버린 금화를 아까워했다. 그러자 아내의 슬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남편의 눈빛이 반짝 빛났다. 좋은 생각이라도 난 것 같았다. 여보, 당신이 준 금화 같은 예쁜 돌이 여기 얼마든지 있는 것 같소? 그 말에 아내는 귀가 번쩍 뜨였다.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 눈빛을 반짝이며 아내가 물었다. 저기, 저 쑥 굽는 굴 앞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 남편이 태연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곧장 남편이 말하는 굴 앞으로 달려가 보았다. 그랬더니 그곳에 반짝이는 보석이 잔뜩 쌓여 있는 게 아닌가. 여보, 이거 보석 맞아요. 이렇게 많이 있다니. 이제 우리 부자예요. 아내와 남편은 너무 기뻐 얼싸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세상을 등지고 살던 쑥 굽는 남편은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돌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쑥 굽는 젊은 부부는 아내의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절개를 지킨 부인. 어느 고을에 박선비가 살았다. 선비에겐 나이가 꽉 찬 딸이 있었고 이선비의 아들과 혼례를 치렀지만 시댁에 들어가기도 전에
신랑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딸은 방에 틀어박혀 종일 굶은 채 울기만 했다. 어머니와 가족들은 딸 옆에 붙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우리 애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머니는 딸이 너무 가여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으니 가족들과 번갈아가며 딸을 지켜보았다. 딸도 나쁜 생각을 했지만 감시가 오면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말했다. 잠시나마 목숨을 끊으려 해서 부모님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나쁜 생각을 않겠으니 한 가지 청만 들어주십시오. 부모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그래, 잘 생각했구나. 그런데 그 청이 대체 뭐냐? 지금 시부모님은 아들을 잃고 저보다 몇 배나 더 슬픔에 잠겨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남편 제사도 지낼 사람이 없으니 제가 가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양자라도 얻어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식만 올렸을 뿐 시댁에는 한 번 간 적도 없는 딸을 생각하니 기특하기도 하고 측은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래, 그렇게 생각했다니 그래야지. 부모는 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딸의 태도가 분명하고 결심이 굳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시름 놓였다. 남편이 죽은 탓에 딸은 상복으로 시댁에 가게 되었다. 얘야, 잘 살아야 한다.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버텨야 한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박선비는 그 모습을 마당 한 구석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딸은 믿음직한 하인과 하녀와 함께 시댁에 도착했다. 시댁에 간 그날부터 젊은 부인은 시부모를 친부모 이상으로 정성껏 모셨다. 그뿐 아니라 알뜰살뜰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바느질 솜씨가 좋은 며느리는 때마다 시부모의 옷을 지어 입혔다. 시부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대견하면서도 늘 고마워했다. 얘야, 쉬엄쉬엄 해라. 몸도 챙겨가며 해야지. 시아버지는 장터에 나가 며느리 보약도 챙겨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안색을 살피며 보살펴 주었다. 젊은 부인은 남편 제사와 조상의 차례도 정성껏 지냈다. 일가 친척과 고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어질고 착한 부인을 칭찬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의 3년상을 치르게 되었고 젊은 부인은 시부모한테 청을 했다. 이젠 양자를 얻어 가게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속히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부모도 이 문제는 시급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당한 양자를 가까운 친척 중에서 찾았다. 7살 먹은 양자는 심성이 착하고 영리한 아이였다. 부인은 양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예절과 학문에 대해서는 다른 부모보다 더 엄격했다. 이렇듯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며 10여 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부인이 알뜰살뜰 살림을 늘려온 덕분에 가정 형편이 훨씬 넉넉해지고 늙은 시부모는 아들 잃은 슬픔을 잊고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시부모의 장례를 치른 부인은 그 후 양아들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내게 했고 집안 살림도 양아들 부부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부인은 세상 떠날 때까지 시댁의 가풍을 잘 이어갔으며 양아들 부부의 효도를 받으며 살다가 남편 옆에 나란히 묻혔다. 성모 마리아와 광대. 프랑스의
빠르나베라고 하는 불쌍한 광대가 있었다. 그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떠돌아다니며 광대에 노름을 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넓은 마당에 누더기가 된 양탄자를 깔아놓고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말투로 사람들을 웃기곤 했다. 그리고 물구나무를 서서 구리로 만든 구슬을 발끝으로 던졌다가 받기도 하며 재주를 부렸다. 그러면 구경꾼들이 감탄하며 양탄자 위에 동전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빠르나베의 생활은 넉넉지가 못했다. 나무가 아름다운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빠르나베도 해가 비치는 따스한 날이 아니면 자기의 근사한 재주를 부릴 수가 없었다. 햇빛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빠르나베도 해가 비치는 따스한 날이 아니면 자기의 근사한 재주를 부릴 수가 없었다. 겨울이 되면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추위에 떨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빠르나베는 조금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온갖 슬픔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저 세상에서는 행복을 누릴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성모 마리아를 잘 섬겼다. 성당에 가서는 반드시 성모 마리아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성모 마리아님, 이 세상에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되거든 아무쪼록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비가 오던 어느 날 저녁의 일이었다. 빠르나베는 낡은 양탄자에 재주를 부릴 때 쓰는 도구를 겨드랑이에 끼고 하룻밤 묵을 집을 찾으려고 걸어가고 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옆에 한 수도사가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 수도사는 빠르나베를 보고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 물었다. 당신은 그 옷차림을 보아하니 연극을 하는 배우인가 보죠. 아닙니다, 수도사님. 저는 빠르나베라고 하는 광대입니다. 날마다 살아갈 걱정만 안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지요. 빠르나베 씨,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하는군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렇지요. 수도사님의 생활은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요. 나도 될 수만 있으면 수도사가 되어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광대 노름을 그만 집어치우겠습니다. 그럼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나는 수도원 원장입니다. 우리 수도원으로 들어오게 해주겠습니다. 빠르나베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수도원에는 많은 수도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있었다. 수도원장은 성모 마리아의 인자한 마음씨에 대하여 책을 써 나가는 중이었고, 그걸 가죽에다 베끼는 수도사도 있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넣는 수도사도 있었다. 성모 마리아의 초상을 돌에 새기거나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노래를 짓는 수도사도 있었다. 빠르나베는 수도사들이 이렇게 성모 마리아를 잘 섬기고 있는데 자신은 성모 마리아를 위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했다. 나는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다. 성모 마리아님, 나는 당신을 섬기려 해도 당신을 기리는 책도 쓸 수가 없고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돌 위에 새겨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른 수도사들에게서
아베 마리아라고 밖에 할 줄 몰랐다는 어떤 수도사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 수도사는 살면서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죽은 후에는 입에서 장미꽃 5송이가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그건 영어로 마리아라고 하는 5글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가 훌륭한 수도사였다는 증거였다. 그 말에 바르나베는 성모 마리아의 은혜에 감동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모 마리아의 은혜를 받을 훌륭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없었다. 바르나베의 슬픔은 날로 더해갈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바르나베는 잠에서 일어나 기쁜 표정으로 성모 마리아를 모셔놓는 방으로 가서 혼자서 1시간 동안이나 나오지를 않았다. 점심을 먹고 나더니 또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부터 바르나베는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시간에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다른 수도사들은 바르나베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다. 마침내 수도원장은 수도사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기에 바르나베가 방으로 들어가서 뭘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바르나베가 성모 마리아를 모셔놓은 방으로 들어가자 수도원장은 수도사 2사람과 함께 그 방으로 가서 장막 틈으로 가만히 엿보았다. 그랬더니 바르나베가 성모 마리아의 제단 앞에서 물구나무를 서서 2발로 6개의 구슬과 32개의 칼을 가지고 제주를 부리고 있었다. 바르나베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자기의 제주로 성모 마리아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수도원장을 따라간 2 수도사는 바르나베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저런 성스럽지 못한 짓을 할 수 있느냐며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자 그때 성모 마리아가 사뿐사뿐 제단 위에서 내려와 바르나베의 이마에 맺혀있는 땀방울을 파란 옷소매로 씻어주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수도원장은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 진실한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다. 아멘. 다른 2 수도사도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 오래전 어떤 돈 많은 남자가 눈병을 앓고 있었다. 몇 년 동안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잠을 잔 적이 거의 없었다. 많은 의사를 만나봤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는 신세를 한탄하며 마지막으로 눈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소문을 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사탕을 파는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팔았지만 파는 것보다 남들에게 거저 나누어주는 마음 좋은 사람이었다. 이 상인도 돈 많은 남자가 눈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래, 눈병을 치료하는 마법 약초가 숲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눈에 좋은 약초에 관해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떠올랐다. 상인은 아내에게 약초를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그렇게 약초를 찾으러 떠나면 그동안 우린 뭘 먹고 살란 말이에요? 하며 심하게 나무랐다. 상인은 아내의 의견에 대부분 따르는 편이었지만 이번엔 완강하게 나갔다. 아직 사탕이 2보따리 남아있으니 그 사탕이 바닥나기 전까지 돌아오면 되지 않소?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는 숲속으로 약초를 찾아 나섰다. 그 숲은 상인이 어렸을 때 놀던 놀이터였다. 그는 그늘진 숲은 푸른 바다고 자기는 시원한 물속으로 들어가 헤엄치는 물고기라고 상상하며 노는 걸 좋아했다. 상인이 땅을 바라보니 개미들이 줄지어 기어가고 있었다.
개미들은 등에 하얀 쌀알을 지고 있었다. 그런데 개미집 근처에 커다란 돌멩이가 굴러떨어져 길을 막고 있었다. 개미들은 우왕좌왕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것처럼 보였다. 상인은 개미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치워주었다. 그러면서 우린 모두 하나야 하고 마음씨 좋은 상인이 말했다. 그리고는 약초를 찾아 숲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자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너무 일찍 나왔나 보군. 잠깐 쉬었다 가야겠군. 상인은 커다란 나무 그늘에 앉아 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꿈에서 그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높은 건물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올려다보는데 군인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여왕님께서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경비대장이 말했다. 두려움에 질린 상인은 꼼짝없이 군인들을 따라 성으로 들어갔다. 성 안에는 여왕이 기품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다. 겁에 질린 상인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다. 그러자 여왕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오래전에 위대한 유황제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커다란 돌을 치워주었어. 이제 우린 모두 하나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말해보시오. 그러면 백성들이나 내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소. 상인은 여왕에게 왜 숲속을 돌아다니는지 설명했다. 저는 약초를 찾고 있습니다. 그 약초는 눈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여왕은 안타깝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약초는 들어본 적이 없어. 하지만 찾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찾게 될 거요. 상인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는 숲속을 다시 돌아다니다가 결국 개미집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또다시 개미집이 있던 곳에서 잠이 들었다. 그가 꿈에서 보았던 거대한 도시는 개미들의 보금자리였던 것이다. 이건 좋은 징조가 분명해. 상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전보다도 더 샅샅이 약초를 찾아 돌아다녔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도 몰랐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자 상인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언덕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거 큰일 났군.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어. 상인은 약초를 찾아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순식간에 어둠이 깔리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상인은 손을 비비며 밤을 지낼 곳을 찾았다. 어둠 속에 초록색 지붕이 보이는 것 같아 그곳을 찾아가 보니 무너진 성전터가 있는 곳이었다. 그곳엔 갈라진 바위 틈에서 잡초가 자라고 있었고 지붕이 거의 다 무너져 내려앉아 있었다. 그래, 오늘 밤은 여기서 하룻밤 쉬었다 가야겠다. 무너진 성전이긴 했지만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상인은 밝은 오렌지빛을 띠고 뒤쪽에 빨간 털이 나 있는 지네 한 마리를 발견했다. 지네 옆구리에는 노란 전무늬가 마치 수십 개의 작은 눈처럼 뒤덮여 있었다. 그 지네도 낡은 성전으로 서둘러 들어오는 중이었다. 그때 새 한 마리가 지네를 향해 덮쳐 내려오고 있었다. 상인은 팔을 휘두르며 새를 쫓아보내고 지네 앞에 손바닥을 펼쳐내렸다. 너와 나, 우리 모두 하나야. 지네가 상인의 손바닥 위로 기어오르자 지네의 수많은 다리가 피부를 간지렸다. 성전 안으로 들어간 상인은 마른 잎을 모으고 오래된 나뭇가지들을 찾아 재빨리 불을 지피고 성전의 문가에 있는 싱싱한 잎사귀를 떼어
진해에게 주었다. 난 배고파도 괜찮지만 넌 배고파선 안 되지. 성전 안에 잠자리를 마련한 상인은 팔로 머리를 받치고 눕자 바로 잠이 들었다. 그는 꿈에서조차 숲속에서 약초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 순간 상인은 머리 위에서 슥슥거리는 소리를 듣고 꿈에서 깨었다. 재빨리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거긴 화려한 색의 진해 한 마리만 있을 뿐이었다. 소리를 낸 게 너였니, 친구야? 상인은 다시 누워 눈을 감았다. 신경이 예민해졌나 보다. 너와 나, 우린 모두 하나야. 아주 멀리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남쪽으로 가다 보면 가지 2개가 뻗어 있는 소나무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뿌리 근처에서 마법 구슬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구슬을 가지고 가서 술에다가 녹이세요. 그리고 그 돈 많은 남자에게 눈을 치료하고 싶다면 그 술을 마시라고 하세요. 상인은 그 소리를 듣자 몸을 떨었다. 그 소리는 진해의 말소리였다. 그는 진해에게 마법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 무서워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마치 몸이 바닥에 찰싹 붙어버린 것처럼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상인은 스스로 위안했다. 진해가 나를 해칠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해쳤겠지. 하지만 지금 이 진해는 오히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상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지붕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춰 들어오기 시작하자 상인은 한쪽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진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일어나 앉아서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진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상인은 진해가 알려준 대로 해보기로 했다. 남쪽으로 걸어 나가면서 상인은 2개의 가지가 달린 소나무를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다녔다. 오후 늦게까지 돌아다녀 봤지만 그가 본 건 평범한 소나무뿐이었다. 너무 지친 나머지 상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 소나무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상인은 그곳에서 마법 구슬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오래전에 이미 누군가 구슬을 발견하고 가져갔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진의 말만 듣고 따라오다니 한심하군. 그러나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찾던 소나무가 눈앞에 있었다. 상인은 지친 2 다리를 이끌고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마법 구슬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땅이 온통 솔잎으로 뒤덮여 있었고 나이가 든 탓에 상인은 눈이 침침해서 잘 찾을 수가 없었다. 순간 개미들이 떠올랐다. 개미들아, 개미들아, 우린 모두 하나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물결을 이루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쁨에 넘쳐 상인은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난 지금 작은 구슬을 찾고 있단다. 너희들이 와서 도와주렴. 그러고 나서 상인은 개미들을 깔아뭉개지 않도록 조심하며 구슬을 찾아주기를 기다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개미들은 자그마한 구슬을 가지고 상인 주변으로 다시 물려들었다. 그래, 고맙구나. 상인은 그 구슬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구슬은 오렌지 빛을 띠고 있었으며 옆면에 노란 눈이 달린 것처럼 보였다. 상인은 그 구슬을 소중히 주머니에 집어넣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너희가 너무 고맙구나. 개미들이 솔잎 사이로 사라지자 상인은 숲 밖으로 나가 집을 향해 걸었다. 다음날 상인은 그 돈 많은 남자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상인의 차림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문지기가 그를 비웃기만 했다. 자네 같은 친구가 무슨 수로 우리 주인님을 도울 수 있단 말이냐?
상인은 그 문지기를 설득하려 했다. 돈이 없든 돈이 많든 우린 모두 하나입니다. 그때 그 돈 많은 남자가 문을 지나고 있었다. 그가 상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누구든지 나를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네. 하지만 만약 자네가 내 시간만 빼앗으러 온 거라면 벌을 면치 못할 거야. 상인은 안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냈다. 술에 이 구슬을 넣어 녹이십시오. 그리고 그걸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자그마한 구슬을 그 돈 많은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돈 많은 남자는 즉시 컵에 술을 따라오라고 명령하더니 구슬을 술잔에 떨어뜨려 그걸 마셨다. 순식간에 고통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눈이 완치되었다. 그 돈 많은 남자는 너무도 기뻐하며 보상금의 2배를 상인에게 주었다. 마음씨 좋은 상인과 그의 가족들은 그 돈으로 오래도록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다. 진실한 토마스. 아주 오래전 토마스라는 아주 훌륭한 젊은이가 엘시돈 성이라는 커다란 성에 살고 있었다. 토마스는 틈만 나면 책을 읽고 시를 썼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노래 솜씨와 말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들이나 숲속에 가서 풀이나 나무 또는 새나 짐승을 바라보는 것도 무척 좋아했다. 어느 5월 아침이었다. 토마스는 엘시돈 성을 나와 숲속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하늘에는 밝은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연초록 잎사귀로 덮인 숲의 나무들은 푸른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고 발 아래 잎기 틈에는 노란 앵초와 하얀 아네모네 꽃이 수줍게 피어 있었다. 새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개울가 쥐구멍에서 머리를 내민 들쥐들도 찍찍거리며 바쁘게 뛰어다녔다. 숲속은 마치 아름다운 동화의 나라같이 화려했다. 신선하고 아름다운 경치에 넋을 잃고 토마스는 나무 아래 누워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말이 풀밭을 밟으며 이쪽으로 가까이 오는 것 같았다. 드디어 흰말을 탄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신분이 높아 보이는 그 여자는 연초록빛 비단으로 만든 사냥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 망토를 멋지게 걸치고 어깨까지 들이운 금빛 머리카락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금으로 만든 고삐에는 은으로 만든 방울이 수없이 달려서 말이 달릴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 여자는 사냥을 하다가 짐승을 쫓아가는지 한 손에는 사냥꾼의 뿔피리를 들고 어깨에는 활을 메고 있었다. 말 앞에는 7마리의 하얀 사냥개가 가죽끈에 매여 있고 옆에는 또 다른 7마리의 사냥개가 따르고 있었다. 여자는 가까이 와서 스코틀랜드의 옛 노래를 불렀다. 그 모습은 마치 여왕과 같았다. 토마스는 저도 모르게 꿇어앉아 절을 하려고 했다. 나는 요정나라 여왕이랍니다. 그 말을 듣자 토마스는 마술에 걸린 것처럼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었다. 토마스는 사람이 요정과 말을 나누면 반드시 무슨 변을 당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토마스는 위험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빼앗겨 손에 키스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 아름다운 여자는 기꺼이 승낙했다. 손에 키스를 하면 토마스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토마스는 여자의 손에 키스를 했다. 그러자 그 황홀하던 여자는 야위고 아름다운 얼굴에 주름 잡힌 노파로 변했다. 눈부신 망토와 연두색 사냥옷은 회색으로 변하고 금빛 머리카락도 백발이 되고 말았다. 토마스는 너무 이상한 광경에
어리둥절하여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자 유정은 토마스를 놀리기라도 하듯 깔깔 웃었다. 내 모습에 실망했죠? 하지만 유정의 여왕과 키스한 사람은 유정 나라에 가서 7년 동안 일을 해줘야 해요. 당신은 7년 동안 내 하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토마스는 울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사정했다. 유정 나라의 여왕은 빙긋이 웃으며 얼룩점이 있는 회색말을 끌고 토마스 옆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토마스는 몇 번이나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유정 나라의 여왕은 여전히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당신이 내 손에 키스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이 그 보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서 이 말에 올라타요. 여기 더 있을 수 없어요. 토마스는 하는 수 없이 말에 올라탔다. 회색말은 바람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느덧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에 와 있었다. 이 벌판을 지나 어디로 가는 거지? 유정나라는 어떤 곳일까? 토마스는 벌판을 바라보았다. 유정나라의 여왕은 갑자기 말을 세웠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토마스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내려요. 내려서 내 무릎 위에 당신 머리를 얹어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보일 거예요. 토마스는 여왕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벌판에 갑자기 세 갈래 길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하던 길이었다. 첫째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었다. 이런 길이라면 누구나 길을 잃지 않고 편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길은 좁고 꼬불꼬불한 길이었다. 길 양편에는 가시덩굴이 뻗어 얽혀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앞을 가리고 있었다. 무척 가기 힘든 길 같았다. 셋째 길은 앞에 두 길과는 아주 다른 아름다운 길이었다. 숲 사이를 지나가는 길인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았다. 여왕은 토마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 토마스, 이제부터 당신에게 이 세 갈래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려주겠소. 첫째 길은 넓고 평탄해서 사람들이 모두 이 길을 선택하려고 하오. 그러나 이 길을 택한 사람은 처음에 편했던 탓으로 나중에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둘째 길은 좁고 가시밭이 많아 모두 가려고 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괴롭지만 나중에는 살기 좋은 동네에 이르게 돼요. 그곳은 하늘나라 임금님의 동네예요. 셋째로 저 아름다운 산길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로 가는 길이요. 토마스, 저 길은 요정나라로 가는 길이고 우리는 지금 저 길로 가게 될 것이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소. 이제부터 당신은 누구하고도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요정의 나라에서 말을 한 사람은 평생 거기서 살아야만 돼요. 만일 다시 엘시돈 성으로 돌아갈 생각이라면 내 말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하오. 이렇게 긴 설명을 한 여왕은 토마스에게 다시 말에 올라타라고 말했다. 회색말은 셋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길은 멀리서 본 것만큼 좋은 길이 아니었다. 길이 차츰 좁아지고 골짜기가 있어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서 햇빛을 볼 수가 없었고 춥고 어둡고 축축했다. 여기저기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다. 회색말은 물속을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이 토마스의 무릎까지 적셨다. 토마스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어둡고 추워서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토마스는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물속에 떨어져 죽었을지도 모른다. 캄캄하던 주위가 차차 밝아오고 마침내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토마스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달린 나무가 가득했고 익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토마스는 그 과일들을 따려고 했다. 그러자 여왕이 토마스를 보며 여기서는 그런 걸 먹으면 안 돼요. 과일에 손을 대면 당신은 영원히 유증의 나라에서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요. 사과만은 먹어도 좋으니 내가 따주지요. 하고 말했다. 토마스는 배가 고팠다.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 옆에 갔을 때 여왕이 사과 한 개를 따서 토마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진실의 사과라는 거예요. 이 사과를 먹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될 거예요. 토마스는 그 사과를 먹었다. 진실함이 토마스의 입안에 배어들었다. 토마스가 그 뒤에 사람들에게 진실한 토마스라고 불리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사과를 먹은 후 한참을 걸어갔다. 그러자 언덕 위에 훌륭한 궁전이 보였다. 여왕이 그 궁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이 내가 사는 궁전이요. 저곳에는 임금님과 귀족들이 살고 있어요. 임금님은 성격이 까다로워 내가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벙어리라고 해둘 테니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입을 다물고 있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눈에 띄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말을 마치자 여왕은 뿔피리를 불었다. 그러자 여왕은 처음처럼 아름답고 당당한 여자로 변해 화려한 푸른 옷을 입고 있었다. 또한 토마스도 입고 있던 옷이 부드러운 밤색 비단 옷으로 변했고 신도 비단신으로 변해 있었다. 뿔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성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고 성 안에서 임금님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뒤에는 수많은 기사와 예쁜 여자들과 악사와 신하들이 따랐다. 토마스는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여왕이 시킨 대로 입을 꼭 다물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성 안으로 들어갔다. 모두 여왕이 돌아온 걸 매우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궁전의 넓은 방에 들어간 여왕은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 하얀 손에 키스의 인사를 받았다. 방 안 가장 높은 곳에는 금빛 찬란한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여왕은 임금님과 함께 그 의자에 앉아 방금 시작된 잔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토마스는 가엾게도 한쪽 구석에 혼자 서서 눈앞에 나타난 화려한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냥꾼들이 커다란 사슴을 메고 들어와 요리사들은 그 사슴고기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광경이 하도 이상하고 재미있어서 토마스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구경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토마스는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황금 의자에서 일어난 여왕이 토마스 앞으로 걸어와서 말했다. 토마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토마스는 여왕을 바라보며 물었다. 7년 동안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겨우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여왕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요정 나라에서는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간다오. 사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요정 나라에서는 벌써 7년이 지났어요. 더 오래 이곳에 머물게 하고 싶지만 당신을 위해 붙들지 않는 것이요. 7년마다 어둠의 나라에서 악마가 찾아오기 때문이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니 악마가 데려갈지도 모르는 일이요. 그게 걱정이 되어 오늘 밤에 당신을 다시 데려다 주려는 것이요. 여왕과 토마스는 회색 말을 타고 처음 오던 길을 달려서 토마스가 들어 누워 있던 숲속에까지 왔다. 여왕이 돌아갈 때 토마스는 요정의 나라에 갔다 온 증거로 삼기 위해 무엇이든 기념이 될 만한 것을 하나 달라고 청했다. 그렇다면 예언과 시를 선물로 주겠어. 예언하는 힘으로 당신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있고 시의 힘으로는 아름다운 노래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념품을 드리지요. 그건 이 검고예요. 유정의 나라에서 만든 이 검고를 선물로 가지세요. 그럼 잘 있어요.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그리고 여왕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토마스는 아름다운 여왕과 헤어지는 게 무척 서운했다. 후로 토마스는 시를 짓고 예언을 해서 온 나라 안에 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토마스를 시인 토마스라고 불렀다. 1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이 시인 토마스가 유정의 나라에 갔다 온 얘기를 거의 잊어버리게 되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토마스는 엘시돈성의 귀족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다. 파티는 정말 훌륭했다. 토마스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유정나라 여왕에게 얻어온 검은고를 뜯으며 옛날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훌륭한 음악은 모두 처음 들어보았다. 그날 밤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후 하얀 수사슴 한 마리와 암사슴 한 마리가 달빛 속에 걸어오는 게 보였다. 집을 지키던 집사가 잠들어 있는 토마스를 깨웠다. 집사의 말을 들은 토마스가 입을 열었다. 유정나라 여왕이 나를 데리러 온 것이오. 오랫동안 기다리던 것이 이제야 왔나 보. 집사를 따라 집을 나선 토마스는 사슴에게로 갔다. 토마스가 다가서자 두 마리의 사슴은 걸음을 멈추고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다. 토마스는 사슴을 따라서 강가로 내려갔다. 그리고 흘러가는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사라져버렸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지금도 그 두 마리의 사슴은 여왕이 보낸 심부름꾼이고 시인 토마스는 여왕이 있는 나라로 간 거라고 믿고 있다.